예,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 토론 진행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9일 이번 하반기 목요철학 입문포럼 마지막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죠. 시민인문 심포지움입니다. 한두 분 정도 우리 목요철학 연구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 모시고 12월 9일 날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 주제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논의를 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장보댕의 주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정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체 내용 들으시면서 주권이란 무엇인가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는 주권은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분명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우리 나정원 교수님께서 본인의 이 정치학과 관련된 문제의식 세 가지 범주에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시대 구분을 통한 정치 사상 그리고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결국 이 종교의 문제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대부터 앞으로 이후까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결코 단절할 수 없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은 이런 근대 이후의 세속화 과정에서 많이 무력화됐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는 20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또 믿음의 종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단, 전통적인 종교의 시혜를 받았거나 그것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이 기존의 신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믿음의 체계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체계는 의술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많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든지 프랑스에서 나오는 라일리언 무브먼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신흥 종교들이 많죠. 그게 전부 대부분 이제 과학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죠.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의 영역은 저희들이 과학 기술적인 이런 방식,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식 불가한 어떤 절대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런 종교 정치학을 통해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사학이든 정치학이든 혹은 사회학이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주류 중심의 권력자 중심의 힘을 가진 자 중심의 연구 중심이었다면 이 주체 정치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각자 모두의 정치를 이제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 지향점으로서는 어쨌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적어도 일본 식민사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극복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혹은 중화주의 여전히 미국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은 항상 미국은 선한 국가이고 무오류의 그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미국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빨간색을 입혀버리고 하는 이런 매우 경직된 여전히 그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또 실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걸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의 학문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장보대의 국가론에서 얘기했던 1권입니다. 1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그 6권의 책이
시중에는 7권 팔립니다. 나머지는 지금 품절이 돼버렸어요. 출판사에서. 그래도 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출판사에 다시 재판을 찍겠죠. 그죠? 도서관에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1권은 아주 지금 현재 제가 그걸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지금 10,000권 넘게 팔려가지고 종이책 한 2달, 3달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책을 찍는다 그러면은 1000지를 찍는다고 6,000권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지금 이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출판사들이 이북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한대요. 근데 그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뭐 이북으로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1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면 오늘 얘기됐던 특히 국가론과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내용들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된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 시민 김명희님께서 보내주신 4개의 질문이 있는데 강의 중에 이미 답변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니만큼 이분이 질문하신 4개의 질문은 다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텍스트 이 자료죠. 자료 2쪽에 사만시대 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진한, 변한, 마한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만시대에 수십 개의 국가 또는 국 그리고 국가 혹은 뭐 도시국가 이거는 뭐 이 그리스 시대 때 표현됐던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라라고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학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런 개념의 혼동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시족 공동체를 부족 공동체를 어떻게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강연하실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국가의 정의는 이것도 이제 도시하고 국가가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해서 좀 더 우리 김명희님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시민 김명희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요. 사만시대 국가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부족 공동체 또는 시족 공동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고요.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제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70년대에 그 인류학 쪽에서 정치 인류학 쪽에서요. 그 스테이트 포메이션 이론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그랬는데요.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트, 세컨더리 스테이트 해가지고 국가가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제 형성이 되느냐,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예? 그 단계, 그 이전 단계들이 쭉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 이 사만시대의 그 이거는, 예? 이거는 국이 아니고 시족, 부족 공동체, 예? 또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트 정도로, 그 스테이트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붙인다면은 전 단계의 국가,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왕건이 그 대구 팔공산에서 뭐 하고 막 했을 때 신승겸이가 어떻고 뭐 했잖아요. 국이 아니고 그거는 뭔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국가라고 하긴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다른 공동체들이 뭐 후백제니 뭐 저기 발해 뭐 이쪽이 다 망가졌고 통일을 이제 했을 때 고려라는 나라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티 스테이트는 이것도 규모와 관련된 건데요. 시족 국가, 부족 국가도 전부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가령 그 리히텐슈타인 그 유럽에 지금 너무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또 안도라 뭐 이런 데는 너무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규모와 관련됐다 그러면은
저기 뭐예요? 우리 다도해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국이 될 수 있어요. 다. 예? 주민 한 사람만 살아도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 그 대내적 최고, 대외적 독립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존속 기간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이 작업들이 이제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는 도시 규모의 국가다. 성읍국가는 성으로 둘러싸인 규모의 국가다. 이렇게 돼. 근데 이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개념을 써버리니까 한국 관련 있는 그 외국 학자들,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얘기할게요. 한영호 교수나 이기백 교수 책들이 영어로 번역되는데 처음 봐. 캐슬 스테이트 막 이래요. 캐슬 스테이트. 성읍국가 하면은 여러분 거부감이 없죠. 근데 영어로 번역된 거 보세요. 캐슬 스테이트예요. 트라이브 스테이트. 군인 아씨 본관에 저기 군인 아씨들이 모여 살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시족 국가예요, 그게.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 제2권 영주나 국왕, 참주가 지배하는 군주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뭐 한마디로 군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권이 한 사람한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주권이 한 사람. 그럴 때 그거를 중세 뭐 영주 장원 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삼한의 국처럼 독립된 영주들이 지배하는 거를 국가라고 보고 그걸 군주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왕은 이제 좀 더 커진 거죠. 근데 참주는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 이 지배하는 군주제,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주 사례와 참주제의 파괴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제 역사적으로 계기들이 뭐 시도가 있었고 뭐 실패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학술적으로는요 이거를 우리 근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저항권을 얘기합니다.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해가지고 국민들이 권리 주권을 군주한테 또는 의회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 주권자, 원래 주권자가 위임받은 사람한테 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항권의 문제고, 중세 또 이 절대주의 시대 때 한참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폭군 방벌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표현이 있습니다. 폭군은 방벌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폭군 방벌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로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논의하고 역사적인 사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6쪽에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이긴 하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대 국민국가와 근대 민족국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근대라고 하면 아까 시대 구분에서 보았듯이요. 근대라고 하면은 이 주권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국가 내에 있는 주권자들이 한 사람이나 아니면 신라 골품제 같은 몇 사람이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몽땅 다. 그런데 그거를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국민국가죠. 근데 민주적인 국민국가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국민이라고 안 부르고 인민이라고 부르니까 북한 같으면은 좋게 얘기해 주면은 근대 인민국가예요. 인민국가. 예? 그런데 이 근대 민족국가라고 표현을 할 때요. 예? 여러분들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말로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네이션 스테이트. 근데 그 네이션을 예? 국가라고도 부르고 또는 민족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근대 민족국가 아니면 또 근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번역어다. 예?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민족으로 뜻을 새기면은 예? 북한이나 남한이 예? 전부 근대 국가 아니에요. 국민이건 인민이건 간에.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민족 이국가 체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민족국가는 아니다 이거죠. 민족국가. 반편의 민족국가다 이거죠. 똑같은 논문을 제가 쓴 게 중국에 대해서요. 중국 공산당의 국가가 근대 인민국가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 타이완이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장개석 이후로 근대 국민국가일 수 있어요. 뭐 거기도 뭐 국민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한 민족이 그러니까 한나라 한자 그 한족이 지금 두 개의 주권 국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양쪽 다 민족 국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한반도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딱 한족만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내셔널리즘 하면은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안 하고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굳이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하면은 민족주의를 하면은 중국 본토의 민족주의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이렇게 제한을 해서 표현하면 가능합니다.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타이완, 대만도요. 그 소수민족 원래 포모사 거기 원주민들 세력이 정말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한족 중심의 타이완 근대 민족국가 이런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민족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것도 오리엔탈리즘이라면 오리엔탈리즘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구가 19세기에 새롭게 또 조형해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민족주의 개념들, 논쟁들 지금도 물론 여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민족 개념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역사학계도 그렇고 정치학계도 그렇고 정리가 안 돼 있죠. 한편을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매우 또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세계화란 이름으로 국가들이 대부분 쌍방향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국가를 또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내년쯤에 저희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또 한번 논의해 볼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 방금 여기 인민, 국민 이런 걸 이렇게 구별해 쓰셨는데 이게 people이 다 영어로 people 아닙니까? 근데 인민, 국민 할 때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예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다 인민으로 썼는데 이 북한 정권이 생기고 남한 정권이 생기는 과정 중에
북한 김일성이가 먼저 이 인민을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는 인민 쓰지 마라. 우리는 국민만 쓰겠다.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썰전입니다, 일종은. 이제 내셔널리즘 하면은 그걸 이제 민족주의 또는 이제 국가주의 다 표현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민하고 국민의 차이는 뭐냐면은 계급성이에요. 예? 본토 중국도 인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인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건 계급성이에요. 무산자들 많이 인민이고 유산계급이나 예? 부르주아 이쪽은 예? 인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그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민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연유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이 피플, 뭐 스탈린이 뭐 동구권에 대해서 이제 45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금방 썰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표현 가능한 거, 그다음에 계급성 문제 이런 거 따지시면은 남한에서는 전부 다 국민이고 전부 다 주권 한 표씩 다 행사하잖아요. 예? 그럼 다 국민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안 그래요. 예. 자, 뭐 그거는 그렇게 일단 한번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플로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선생님 어디서 오셨는지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동에서 온 권순치입니다. 오늘 참 우리 교수님 강의를 잘 듣고 또 새로운 시도라든가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을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조금 전에 이제 인민국가다. 저 아주 낮은 저 소견에서는 인민에게 주권이 없는데 인민국가인가? 아마 전제 국가인가 이러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수님 좀 첨가 설명을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사실은 공부 스펙트럼이 이제 굉장히 넓고 깊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통일 헌법을 만들어 보려고 예? 북한 헌법 변천 4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 헌법 얼마 전에 또 바꿨어요. 헌법을. 통일 헌법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했는데 딱 걸린 게 바로 인민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계급성을 떠나가지고 전 국민을 다 예? 인민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계급성을 자꾸 따지고 하는데 인민민주주의,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인민은 선언적인 거예요. 그냥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재산권도 없고 기본권 보장도 그렇고 뭐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 헌법하고 이게 합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황해도 2세인데요. 예? 북한 땅에 지금 저희 문중에서 두건 땅이 한 300만 평 이제 되거든요. 그걸 통일된다고 할 때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점유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오로지 사용권만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못지않게 이제 당 독재를 이제 하는 거고 독재라고 절대 안 그러죠. 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99.9% 찬성을 얻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헌법에도 보면요 인민 1972년 이전에는 더 해요 그게. 근데 72년 김일성 헌법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정치 쇼라고 이제 보는데요. 72년 7월 4일에 공동성명이 났는데
10월 18일에요. 우리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같은 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북한은 김일성 헌법이라고 부르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완전 김일성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마르크스, 레닌, 뭐 스탈린 이제 다 제끼고 김일성이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인민을 위하고 뭐 하고 그 정신은 지금 또 이제 헌법 전문에 이제 나와 있어요. 북한 헌법 전문에. 근데 그 인민을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기본권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 다르다. 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선생님 혹시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볼까요? 네. 자기들만 말하는 그 인민이지,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볼 때 그걸 왜 인민에게 주권이 없는 것인데 선언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뭐 맨 전제국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 선언적이라 했는데 아마 이제 거기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992년에 북한하고 이제 남한이요. 남한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시면은 북한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유엔에 이제 동시 가입했잖아요. 예. 둘 다 주권 국가예요. 주권 국가고 우리 나라 이름은 Republic of Korea예요. 근데 쟤네 나라 이름에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은 민주주의를 정말 그 먼 구현의 목표로 설정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야, 과도기. 마치 그 중국에서 등쇼평 뭐 이때 뭐 초급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초급 단계예요. 혁명도 갑자기 되는 아니라 영구혁명 뭐 레닌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 그래도 실질적인 권력 구조, 아까 그 이제 주권제 수 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삼권이 분립이 됐고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런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 그 권력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제 그 실질적인 걸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럴 때 북한 체제가 지금 이 정말 아킬레스건으로 마지막 건드리기만 하면 정말 이제 폭발할 정도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인민의 권리죠. 인권 문제는 거예요. 인권 문제. 그거는 쟤네들이 정치체제 운영을 정말 나라 이름에는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아킬레스건을 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UN 인권 결의안 뭐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결의를 하고 니네 잘못됐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도 계속 보고서를 올리고 이제 열악한 상태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쟤네는 우리는 주권 국가야. 중국도 신장 위구르 뭐 이런데 우리는 주권 국가야. 인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주권 국가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선생님. 예, 수성 사가에 사는 이국정입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무, 무슨 동무, 동무 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그 방송을 한번 들으니까, 동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먼저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쓴다. 이런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무란 말이 진짜 좋은 말인지, 참 뜻은 뭔지, 이게 궁금한 게 제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수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동무는 까마라드죠, 까마라드. 까마라드.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까마라드, 동무 이러는데요. 그냥 평상시 쓸 때는 뭐 친구 정도, 뭐 여보시오,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 당성 뭐라 그럴까요? 뭐 이 당에 대한 충성, 정치 의식을 같이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로 따질 때는 그때도 이제 동무는 이제 똑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폭이 좁아지고요. 완전히 이제 배척 상대냐 아니냐 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황해도에서 이제 월남하실 때 전부 평상시에는 같이 지내요, 같이 대낮에는. 근데 저녁 때만 되면 이 동무들이 말이에요. 싹 와서 뭐 하는지 엿듣고, 그 당에다 갖다 찌르고 완전히 감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어로서의 어떤 동무하고, 그다음에 당성이라 할까요? 이제 계급을 따질 때 동무 그 용례가 의미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동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용어는 러시아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번역어로 동무를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조선에서는 그런 걸 이념적인 걸 떠나서 그 동무란 용어는 일반에서 회자되고 있는 용어였는데. 그게 겹쳤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겹쳤을.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이제 미 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쪽에 이제 소련 군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동무라는 말이 친구, 그렇죠. 아주 친한 친구 간에 쓰는 그렇죠. 편안한 그런 용어였는데 우리 그 저기도 있잖아요. 저 노래 동무생각. 저 동무생각 납니다. 뭐 이게 아니고 동무생각 뭐 이러니까. 네, 뭐 아주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좋은 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념적 색채에 의해서 인민, 국민 뭐 이런 용어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언어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변색되고 탈색되어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영어라든지 다른 또 외래 언어에 많이 침식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 또 짙기도 하죠. 그죠? 우리 언어가 많이 사라져 버린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뭐 이런 주제들은 다 나중에 또 다시 우리 한국 사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글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저는 두류동에서 온 이영희입니다. 다름 아니고 텍스트 16쪽을 보면은 교수님께서 한반도 근대화가 1876년 이후의 미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1876년 같은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해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이유로 교수님은 1876년 이후에 한국 근대화가 미안이라고 하시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앞에 한국 그 정치사단에서 시대부 문제와 근대화가 그 논문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일단은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 입장에서는 지네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한국을 이제 근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 따지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학자들이 1876년을 근대의 시작이라고 잘못 표현해요. 근대화의 시작이죠. 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시대구분 개념을 시대구분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보니까 예? 대한제국도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주의 국가, 절대군주의 고종 우리 그리고 그 사모님도 예? 절대군주 사모님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한국에서 근대는 언제냐면은 그래도 45년 이후에 미군정 이후에 근대 국가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른바 1876년부터 근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 사학계에서 근대화의 시작으로 계기를 잡는 의견은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합의된 게 없어요. 더더욱이 근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영남대, 계명대 뭐 다 불러오세요. 다 불러오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라는 논쟁을 벌리면서 아무런 해결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만합시다. 지쳤어요. 소모적인 뭐 이념 논쟁, 뭐 소모적인 근대 논쟁 그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를 알아야 전근대가 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전근대가 뭐고 근대가 뭔지 도 모르면서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막 선풍적으로 그 논의가 일어난 게 후기 근대예요. 후기 근대. 영어로 얘기할까요?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 모던도 모르고 프리 모던도 모르는데 포스트 모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논의는 그 한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또 이제 다른 방식인데 90년대 한국에서 뭐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기타 뭐 문학 영역이든 포스트 모던 논쟁했던 거는 뭐 서구의 사상을 가져와서 우리끼리 안에서 해석하는 작업에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한국이 근대화 과정과 근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규정할 때 그 근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한국 상황을 규정한다면 과연 그 근거, 기준 가장 대표적인 걸 제시한다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결국 그렇게 할 때 그것도 서구에서 근대라고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냐 시기적으로. 아까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근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대화의 과정이긴 하지만 근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우리도 뭐 대한제국 하면 고종 본인 스스로 황제라고 했으니까 군주제죠. 뭐 정치체로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건 뭐 학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논쟁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난 이상은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힘들고 심정적으로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천동에서 우리 이삼조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SNS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바람직한 주권, 여기다 이제 주권을 쓰셨습니다. 개인의 바람직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문제가 조금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고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SNS 홍수 속에서 개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이거죠. 저는 SNS나 이 다른 매체들 이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대량으로 그 정보 유통시키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고 그 효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그런 홍수 속에서 어디로 헤엄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주권은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홍수 속에서 휘말려 가지고 장마에서 여기 수송천에서 장작 떠내려가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헤매봐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누구 홍 씨가 오고 윤 씨가 오고 그 홍수 속에서 그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쓸려가는 거죠. 예? 또 이 씨도 또 지금 안동에 그 쓸려가는 거죠. 올바른 주권, 바람직한 주권은 뭐냐면 고집. 그렇지만 분명한 근거가 있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최소한 대구 지역에서는요, 이 목철 TV, 대구 시민이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돼요. 예? 계몽이 돼야 돼요. 계몽. 이 부분에서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계몽이 돼야 됩니다. 계몽. 정말 국민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한 건 상대적이에요. 네?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해. 근데 뭐냐면요, 분명히 나는 이런 근거를,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 알겠니? 너 참 좋은데, 그래? 그럼 나를 설득시켜봐. 얘기 좀 해보자. 네? 괜찮은데? 야, 그러면 우리 서로 의견이 좀 비슷해지는데? 이 정도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라도, 경상남도, 강원도, 감자바위, 이런 식으로. 그거는 대화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이제 주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요, 정말 시간이 가야 되는데, 단순히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똑똑해져야 돼요. 정말 자기 판단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이요, 아까 논문 사이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자들이 쓴 논문을요, 돈 안 들이고 그냥 가입만 하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5.16 혁명 직후에 국민 문맹률을 조사했더니 60% 이상이 한글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안 한 사람들 찾기 힘들잖아요. 많이 높아졌거든요. 남한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 주권을 스스로 찾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딱 맞네요.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밝게 하는 거예요. 계몽이 아니라 계명. 딱 맞네요. 그렇죠? 요즘 또 국민들은 워낙 또 똑똑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계몽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 교수들이 모자랐다고 너가 계몽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몽의 대상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계몽의 주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우리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우리 이찬원이다,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유튜버도 있지만, 바로 이 논문 검색을 통해서 이런 글들도 좀 읽으시면 누가 누구를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예, 제일 뒤에 저기 두 분 계시네. 받아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열정 대단히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유는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유는 나에 대한 나의 주권. 그것도 보충 설명을 동의하시는지. 그다음 또 이게 또 지나치다 보면은 질서라든가 치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 오늘 주제하고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하느님 걷는 말이 있고 하나님 걷는 말이 있고 하늘님 걷는 말이 있어요.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신암동에서 온 한신식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 받고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참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평상시에도 느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건대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그런 용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면 그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지,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 대해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특히 조금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하셨는데, 모더니즘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듣고 싶습니다. 남이 그러니까 군주가 국민한테 그 권력을 강제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저항을 하다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금 이런 표현은 사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 아니 광개토 장수왕 때도 해를 고구려를 외치면서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저항을 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이제 들어오고 서양의 민주주의 쪽으로 전 세계가 정치 발전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경제 발전은 이제 자본주의 쪽으로 가자, 시장 경제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질서하고 자유하고 어떻게 들어보니 이거는 자유의 문제하고 평등의 문제에 상충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발표 때 여러분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정말 아주 기기묘묘한 해괴망측한 소리를 듣고 그걸 신념으로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 자율하고 질서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자율과 자유와, 예? 공공 안녕 질서, 법 질서가 이제 조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마음에 안 들고 법이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면에서 옛날 이제 공자맹자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바꿀 수 있고, 예? 바꿀 수 있고 거기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이제 이거를 국민 이 폭군 방법론 저항권 이 국민 소환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도 해군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일을 잘못했다고 국민 소환이 이제 붙여졌어요. 네. 국민 소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국민 소환제 투표를 했는데요. 자동적으로 국민 소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투표율이 10%가 안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성립이 안 돼버렸어요. 자유를 아무리 주장하면 뭐합니까? 그 질서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서 10% 투표율을 올리질 못하는데 거기서 찬성 반대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거기서 자신의 책임이
이거 진짜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 하늘님, 이건데, 정말 이제 반가운 질문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이 교수님한테 드린 책도 한국 종교와 근대화, 한국 종교가 근대화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해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도교 이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셋을 합쳐가지고 뭐 동학, 천도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92년에 뭐 94년이군요. 94년에 이제 천주교가 북경으로부터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통해서 개신교가, 그 다음에 영국 통해서 이제 성공회가 러시아 통해가지고 뭐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죠. 이제 들어오고 뭐 일본 해가지고 일본 뭐 천리교 뭐 해야지 이제 잔뜩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됐어요. 거기서 천 또는 지고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다 틀려요. 예. 근데 결국은 표현이 틀릴 뿐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같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에큐메니즘 이제 존경한 대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면 그렇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거의 마지막 공부의 마지막 목표로 이제 설정해 놓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게 뭐가 있냐요, 우리 게. 네? 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유교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죠. 네? 유교가 들어와서 공자맹자도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이제 퍼지고 고구려도 불교 이전에 이제 유교를 가지고 이제 정치 체제 좀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거 있고 불교도 있고 뭐 그다음에 660년에 이제 도교 들어와 가지고 뭐 삼교가 뭐 정립이 되고 뭐 신라 뭐 고려 조선 뭐 이렇게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그리고 우리 거를 안 가르쳐요. 예? 뭐 공자가 동이족이고 뭐 그런 주장 아무리 해봤자 성립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중국 공자학원에서 공자 전 세계를 퍼뜨리고 자기네 그 자산으로 생각하지. 한국에서 공자를 동이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 자산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도 우리 게 아니고 불교도 우리 게 아니고 천도교도 우리 거라 그래도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뭐 이제 로만 카톨릭이죠. 네, 아까 저 오스독스 처치들 이렇게 쭉 있고요. 프로테스탄트 뭐 미국 뭐 북장로 남장로 뭐 제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도대체 우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늘님, 다 표현도 틀리는데 근본적으로 속성이 같다 그러는데 저는요, 정말 질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에 아주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한 그 종교가 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말 핵폭탄처럼 끝까지 저항하고 일본이요. 거의 한 35년 넘게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등허리를 짓밟고 부러진 뼈까지 그냥 짓눌리고 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종교가 있습니다. 그 대종교예요, 대종교. 독립운동가 90%가 전부 대종교 인사예요. 대종교는 딴 게 아니고요. 당군 할아버지 모시는 교회예요. 안 가르쳐요. 그래도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10월 3일 다 놀아요.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학 쪽에서 표현하면 이제 뭐 강단 사학이라고 이러죠. 학교에서 이제는 가르쳐도 되겠다 하고 판단한 게 뭐냐면 단군 할아버지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 삼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학교에서도 이제 가르쳐도 되겠다. 학교에서 서지학적인 논쟁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이런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틀릴 말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틀렸다고 아주 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당나라가 고구려 그 백제 망가뜨릴 때 나라만 망가뜨렸겠어요? 한국 역사책 다 없앴어요. 고구려 무슨 책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 책 누가 없앴겠어요? 네? 몽골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나라 역사책 다 걷어갔어요. 다 태워버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기기묘묘하게 절묘하게 이 책들이 전해지고 그게 서지학적인 이게 위선이 아니냐 이 논쟁이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예?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도 아닌 예? 이 우리 할아버지 종교를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귀신신자의 신교라 그러더라고요. 신교. 거기서도 하나님 또는 한울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달라도 예? 속성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톨릭 그 신자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리 거라고 하면은 가톨릭은 좀 서양의 종교는 유대교는 예? 로만 가톨릭이나 그 동방교회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선민의식이에요. 12지파 따지고 하면서 선민의식으로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하지만은 예? 그래도 구약 다 읽고 구약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민족 정신을 되찾는 작업,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대구분, 종교, 주체, 그다음에 오리엔탈리즘, 중화주의, 식민지 이거 다 극복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중화주의 또는 오리엔탈리즘, 그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서 정신을 뺏겼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놈을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 두드려 맞아가지고요. 예? 정신이 없어졌어요. 정신 없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정신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개천절 왜 놀아요?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당군 얘기하고 홍익인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왜 10월 3일 왜 멀쩡하게 놀아요? 개천절 없애자는 얘기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근대 3분법 이 얘기는요, 시대구분, 제가 시대구분 정치학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논문에서, 시대구분 그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도 이제 할 수 없이 그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걔네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을 그들과 차별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나갈 수 있는가. 예? 쟤네가 고대, 중세, 절대주의, 근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역사 발전을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그럼 그 틀을 적용시켜보자.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거 아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거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포스트 모던 별로 이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87년에 이제 그 소르본 철학과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바로 이제 갔어요.
여기서 강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 강사 막 하고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그 지도교수 했던 분한테 교수님 한국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 때문에 막 전국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스트 모던 그거 하는 놈들 하면서 걔 박사과정 때 강의 안 듣고 도망다니고 결석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포도주나 먹고 막 담배 피고 이러다가 예? 잘린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뭐 하려고 지금 포스트 모던 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 고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솔본 철학과 출신들이요. 신경 쓰지 말래요. 지나가는 거 장관 떠내려가는 장작더미밖에 안 된다고 신경 쓰지 말고 고전을 열심히 하라 뭐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포스트 모던은요 이 근대의 아주 그 질서, 이성, 과학 뭐 이런 걸로 이제 근대를 설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정신이라고 봐요. 비판. 아이씨 뭐 저 잘못됐어. 에? 저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에? 대표적인 게 칼 막스죠. 칼 막스 과학적 사회주의예요. 과학적 사회주의고 역사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경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막스를요 정말 최고의 모더니스트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막시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서양법 예? 앞으로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서야 돼요. 예? SLBM 이것도요 우리가 미국 소련 다 넘어서 가지고요 예? 달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는 예? 로켓 만들어야 돼요. 그럼 쟤네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못 만들고 괜히 뭐 예? 지구의 중심은 한민족이고 우리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너무 서야 돼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보통 근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철학 사상 쪽에서는 근대라고 규정을 할 때는 고대, 중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중세가 신중심의 세계관이었다면 근대는 바로 이제 그 신을 밀어내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으로 중심에 들어서는 그 시점이고요. 그때 주인으로서 인간이 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유하는 능력. 이 사유하는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누구에게서도 독립적인 주체로 설 때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근대를 기준할 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바로 그런 절대주의, 객관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내세웠던 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다 반대죠. 상대주의,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상대적 역사주의,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도 90년대 마치 유행병처럼 그렇게 또 있었던 과정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그런 과정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고전으로 회귀하는 이런 또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또 영원히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나정원 교수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또 근대로 넘어가는 이 이행기 과정에서 만나게 될 자연법 사상가입니다. 휴고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서구 근대에서 만나게 될
토마스 홉스라든지 존 노크라든지 장자크 루소와 같은 이런 사회 개혁론자들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텐데 그 전 단계로서 이 휴고 그로티우스의 사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연법으로 전쟁을 규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시대는 유럽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쟁 겪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많은 분들도 겪지 못한 부분, 전쟁은 인간에게서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앙리 모루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역사학자의 그 프랑스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의 외피를 쓴 가톨릭 교도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들이 다 똑같이 신을 믿는데도 어제 친구였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를 해버리고 죽이고 하는, 지금 현대에도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휴고 그로티우스를 통해서 이 자연법으로 전쟁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